이제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뭐가 현실이고 뭐가 현실이 아닌지 경계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아까 이제 우리 박홍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도 세상이 빠르게 변한다. 언제 어떻게 이런 식으로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잘 쫓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좀 다룰 게 좀 많아서 제가 좀 말이 좀 빠른데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예.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소셜 미디어. 소셜 미디어 굉장히 많죠. 예. 뭐 카카오톡도 있고, 그 옆에가 밴드죠. 예, 우리 지난주에 가입했던 유튜브도 있고, 페북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블로그도 있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이런 것들 잘 알잖아요, 그죠? 예. 우리 학생들은 잘 아는데 저만 해도 어른들은 이런 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걸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이 가능하면 뭐가 됐든 해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런 소셜미디어의 특징은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방, 참여, 공유. 그러니까 개방, 누구한테나 개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누구나 참여할 수가 있고 누구나 다 함께 쓸 수 있다. 개방, 참여, 공유.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미디어들이 일방향적으로 주입하는 시기였다면 이런 뉴미디어들, 소셜미디어들은 쌍방향이고 모든 것이 개방되어 있고 참여를 독려를 하는 것이고 공유를 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수요일에 유튜브 채널 만들었잖아요. 그럼 유튜브 채널로 유튜브를 만들어서 유튜브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면 세계 누구와도 소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밑에 댓글 달리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채널을 가지고 실시간으로 방송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누가 공급자고 누가 소비자인지 그런 경계까지 무너져 간다는 겁니다. 자, 장황하게 한 네 가지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왜 제가 이걸 설명을 드렸냐면 결국에 이런 매체들을 가지고 글을 쓰든지 방송을 하든지 뭘 하든지 기본은 뭐다? 기본은 글쓰기다. 뭐 말을 하든지 뭘 하든지 글을 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글쓰기를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기사를 어떻게 하면 잘 작성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이제 오늘은 실전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을 잘 쓰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도 잘 몰라서 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먼저. 그러니까 상당히 공감이 가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글쓰기뿐만이 아니고 뭐가 됐든지 가장 기본적인 게 이런 자신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무대에 서서 말을 한다거나 이런 게 사실 굉장히 두려운 일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볼까, 쉽게 말하면 이제 뻔뻔함 이런 걸 갖추고 자신감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자, 이게 누구죠? 원더우먼입니다. 원더우먼이 이렇게 포즈를 취하잖아요. 이거는 의학적으로 증명이 됐고 심리학적으로 증명이 된 건데 이 원더우먼 포즈를 하면 자신감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가슴을 펴잖아요. 가슴을 펴니까 숨쉬기가 편해지고 자세가 곧아지고 그러면서 말하는 것도 아주 자연스러워진다는 거죠. 이건 증명이 된 건데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자세를 취하는 게 좋겠다. 의석이 올바른 자세를 취하는 게 좋겠다. 원더우먼처럼. 그래서 자신감을 가져야겠다. 그런데 아마 원더우먼도 처음부터 이렇게 자신감이 있지는 않았을 수도 있겠다.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자신감은 많이 해봐야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경험이 많으면 우리가 뭐 그렇잖아요. 뭐가 됐든지
새롭게 어떤 환경에 들어간다든지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은 그만큼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경험이 많으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이런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글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일단 글쓰기를 잘하는 방법, 첫 번째는 무조건 많이 써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떤 이론적으로 많이 안다고 해서 글을 잘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써보면서 고치고 쓰고 고치고 쓰고 고치고 이런 과정들을 많이 거쳐야, 그래야 잘 쓸 수 있고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경험을 많이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메모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작은 수첩하고 펜을 가지고 다니면서 뭔가를 메모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느낌을 적어두면 나중에 내가 어떤 글을 쓰고 싶을 때 그때 이런 게 있었지 하고 쓸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이렇게 메모를 하다 보면 사실상 집중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메모를 좀 하시면서 들으시면 나중에도 도움도 되고 지금 집중도도 잘 되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메모만 잘해도, 그 메모만 잘 모아도 기사가 되기도 하고요. 제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방송 기사는 뭐 그렇게 길지가 않으니까 1분 30초 정도니까 문장이 6문장 정도입니다. 6문장에서 길면 8문장. 그러면 그 현장에서 사건 사고나 그런 현장에 가서 메모를 하면 그걸 모아놓으면 그냥 기사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 그게 가능하냐면 기사의 틀을 이미 알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식의 패턴으로 기사를 쓴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필요한 것들을 막 메모를 해놓습니다. 문장으로. 그래놓고 나중에 그 문장과 문장을 재배열을 하면 배열만 다시 해도 기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바쁠 때는 저는 그랬던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고창이나 부안이나 전주에서 가려면 1시간 반 걸리거든요. 왔다 갔다. 그럴 때는 시간에 쫓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고창 현장에서 차를 타고 오면서 기사를 불러줍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저희 회사에 일하는 직원분한테 기사를 불러줍니다. 그래서 원고를 내가 직접 가서 쓰지 않아도, 물론 이제 노트북으로 써서 전송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메모를 해놓은 걸 가지고도 바로 기사로 활용할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상당히 훈련이 돼야 되는 거죠. 그 많이 해봐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경험이. 그래서 중요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료 모음을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제 자료 모음이라고 해놓으니까 무슨 말인가 잘 머릿속에 안 들어오실 텐데, 스크랩입니다. 스크랩. 우리 스크랩 많이 하시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뭐 신문이나 잡지나 이런 데 나온 것들 저렇게 뭐 붙여놓기도 하고, 무슨 비닐로 된 그런 폴더에다 넣기도 하고, 저런 걸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저런 것만 잘하는 사람도 많고요. 해놓고 내가 어디서 뭘 해놨는지 몰라서 못 찾는 그런 사람들도 있긴 한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런 걸 해놓으면 나중에 분명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자단 분들이시니까 기자단 생활을 하실 때 언제나 내가 어떤 걸 원할 때 원하는 그 정보가 바로 얻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그때 생각날 때 무언가를 봤을 때 바로바로 이런 식으로 모아놓으면 나중에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이건 그 옛날 방식이죠. 요즘에는 이 파일이나 폴더가 다 컴퓨터 안에 들어있습니다. 혹시 컴퓨터 워드 작업들은 다 할 줄 아시죠? 아시죠? 네, 박사님. 네. 아시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할 줄 아는데. 독수리 작업. 독수리 작업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해서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독수리타법이라고 해도 많이 연습을 하면 좀 까칠 수도 있고 하니까 가능하면 저는 이제 어르신분들한테 꼭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능하면 뭐가 됐든지 새로운 것을 해보시라. 그리고 조금 더 열심히 해보시면 또 하나도 재미가 있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글의 목적과 형식을 미리 정해놓는다. 그러니까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자, 저런 그림을 뭐라고 하죠? 은석이, 저런 그림 뭐라고 하지? 저런 그림을 스케치라고 하거든요. 그림이 완성된 게 아니죠. 그림이 완성된 게 아닌데 또 그림이 아닌 것도 아니고 그림을 그리기 전에 미리 그려놓은 그걸 스케치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글을 쓰기 전에 내가 어떤 글을 쓰겠다라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스케치를 머릿속에 담아두고 있으면 훨씬 글을 쓰기가 쉽다는 거죠. 한번 잠깐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글을 잘 쓰려면 첫 번째,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두 번째, 메모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세 번째, 자료 모음을 활용한다. 지금 가지고 계신 그 자료에 다 나와 있죠? 글의 목적과 형식을 미리 정해놓는다. 이 정도 상당히 실전적인 그런 방법인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 그러면 미디어 글쓰기가 왜 필요할까? 이걸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지금은 뭐 영상 시대, 뭐 정보 기술의 시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시대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없으면 정말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보면 뭐 AI, 모바일, 뭐 클라우드, 빅데이터, 뭐 사물 인터넷, 이렇게 복잡한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런 것들도 있구나. 그리고 앞으로 그 가운데 내가 좀 관심 있는 분야는 어디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미디어 글쓰기, 사실은 뭐 미디어 글쓰기하고 기사 쓰기하고 똑같은 말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좀 더 포괄적으로 이렇게 쓰겠다고요. 그래서 미디어 글쓰기가 왜 필요한가 보니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주고, 사고력을 확장해주고, 삶을 풍요롭게 해준다. 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1번부터 설명을 좀 드리면 의사소통 능력. 자, 말을 잘 하려면 글을 잘 써야 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말을 하려면 이미 머릿속에서 어느 정도 글이 쓰여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걸 뽑아내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그런 글쓰기 능력이 되면 말을 잘하게 되고, 결국에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통해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거니까 그런 게 길러진다는 것이고요. 사고력을 확장해준다는 것은 당연히 글을 자기 생각을 글로 표현을 해보는 거기 때문에 사고력이 좋아질 것이고, 셋째, 삶을 풍요롭게 해준다.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이해가 가요? 별로 관심이 없구나.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보세요. 자, 왜 삶을 풍요롭게 해준다라고 말씀을 하느냐면, 혹시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독서 치료, 글쓰기 치료. 글쓰기에는 이런 치유 능력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정보를 저장하고 이런 건 가장 기본적인 거고, 의사소통도 하고 이런 기본적인 거지만, 우리가 마음이 답답할 때 글을 쓰면 굉장히 후련해지는 그런 때도 있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또 글을 쓰다 보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번쩍 떠오르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글쓰기를 통해서 우리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런 미디어 글쓰기의 원칙, 이제 미디어 글쓰기는 뭐 기사 작성이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말인데, 자, 기사 작성이라고 조금 더 쉽게 생각을 해보면요, 기사 작성을 할 때 우리가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자, 1번 정확해야 하고, 2번 명료해야 하고, 명확해야 하는 겁니다. 3번 간결해야 한다.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이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정확해야 하고, 명료해야 하고, 간결해야 한다. 명료성, 예. 이거 뭐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갈 것 같고요. 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자, 정확성. 어떻게 해야 글을 정확하게 쓸 수 있을까? 정확하려면 객관적으로 사실을 전달하는 게 기본일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정확한 글쓰기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육하 원칙입니다. 잘들 아시잖아요. 예, 육하 원칙. 잘 아는데 또 깜빡깜빡 잊어먹을 때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박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육하 원칙 6개. 저요? 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그러니까 저건 어떻게 하고 왜를 바꿔도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기 편하게. 그래서 입에 완전히 붙도록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나. 이 6가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나. 이걸 항상 기억하고 계시면 어떤 문장을 쓸 때도 어떤 말을 할 때도 이 원칙 안에 대입을 시켜서 쓸 수가 있거든요. 뭐 한두 가지가 빠질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육하 원칙에 맞게 쓰면 그 문장이 굉장히 정리된 문장이 되는 것이죠. 특히 글쓰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료성. 이 명료성은 문장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표현을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인데요. 그래서 한 가지 의미에 집중을 해라. 한 문장에는 한 가지 의미만 집어넣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단문, 복문 이런 말 하잖아요. 간단한 문장, 복잡한 문장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주어와 수어가 여러 개 있는 문장은 당연히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명료하게 하려면 한 문장에는 한 가지 뜻만 담아, 이런 뜻이고요. 간결성은 바로 문어체, 책에 나오는 문어체보다는 이렇게 입으로 말하는 구어체로 쓰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작은 것이 아름답다. 그런 것처럼 가장 간단한 것이 가장 아름다울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벌써 25분 시간이네요. 할 게 많은데. 자, 뉴스 보도의 원칙. 이제 뉴스는 무엇인가? 뉴스는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뉴스는 독자들의 관심을 끄는 새로운 일과 진기한 사건이라고도 하고요. 우리 이면자 선생님, 이 글씨 읽으실 수 있으신가요? 네. 보이시나요? 예, 밑에 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매스컴에 매스컴에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이나 흥미롭고 새로운 정보. 예, 감사합니다. 잘 보시네요. 네. 안경 안 쓰시거든?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뉴스는 이렇게 독자들의 관심이 있어야 돼요. 관심이 없는 건 뉴스가 아니에요. 그리고 새로운 일이어야 됩니다. 새로운 일. 뭐 어제나 오늘이나 다 똑같은 일이면 뉴스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진기한 사건, 가능하면 진기한 사건. 이런 말이 있어요. 개가 사람을 물면 기사가 안 된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기사가 된다? 사람이 개를 물면 기사가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너무나 많이 알려진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기한 사건. 그리고 매스컴에 보도돼. 매스컴에 보도가 돼야 뉴스가 되는 거지. 아무리 새롭고 진기하고 관심을 끌어도 매스컴에 보도가 안 되면
건 기사가 안 된다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중대한 사건, 흥미롭고 새로운 정보, 예. 이런 것이 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 좀 정리를 해보면 이 뉴스의 성립 조건은 어떤 사실이 있어야 되고 그 사실을 쓰는 기자가 있어야 되고 그런 기사가 담기는 매체, 미디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거를 보거나 듣는 독자, 시청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 네 가지를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이제 다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럼 뉴스는 사실 그 자체인가? 뉴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다. 뉴스는 사실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아까 보셨듯이 사실이 있었죠? 이 사실을 누가 쓰죠? 기자가 씁니다. 기자가 쓰면서 자신의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기자가 그 기사를 썼는데 이제 매체가 있죠. 그 매체가 사장이 있는 매체라거나 아무튼 편집장이라거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방향이 바뀔 수도 있고 표현이 바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뉴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다. 뉴스는 사실을 재구성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재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보도 윤리와 준칙을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뉴스 가치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뉴스 가치를 매길 거냐, 평가할 거냐 7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시의성, 영향성, 근접성, 갈등성, 희비성, 저명성, 흥미성. 좀 말이 어렵긴 한데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아까 다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걸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시의성은 새로운 소식이어야 된다는 거, 영향성은 그만큼 파급 효과가 커야 된다는 것이고요. 근접성이라고 한다면 뉴스를 듣는 시청자나 독자, 주변의 소식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을 신문을 만들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아프리카나 시베리아나 이런 데 일을 쓰는 게 아니고 우리 주변에 일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사실은 아주 먼 곳에서 벌어진 일이 지금 우리 벌어지고 있는 현상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이걸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6월 말에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시베리아는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곳이잖아요. 시베리아에서 기온이 38도까지 올라갔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상 기후잖아요. 지금 이번에 내린 폭우, 우리나라의 이 장마, 이게 제가 이제 여쭤봤어요. 저희 어머니가 80대신데 어머니께 여쭤봤더니 저희 어머니가 87이신데 87년 평생에 처음이다 이렇게. 저희 아들 여성한테 물어봤어요. 23살인데 23 평생 처음이다. 저도 52년 평생에 처음이에요. 이렇게 한꺼번에 비가 내리니까. 그 얘기 뭐냐면 기후 위기가 이미 코앞에 와 있다는 겁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접성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이 마을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지역, 우리 국가, 전 지구적인 어떤 현상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갈등성. 이건 이제 어떤 대립되는 사건일 경우에 더 뉴스가 되는 것이고요. 희귀성, 특이한 소식. 저명성, 저명인사, 이름이 많이 알려진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학도 예술마을에 시장에 왔어요. 지사가 왔어요. 장관이 오고 총리가 와서 무슨 말을 한다면 그런 사람들의 말은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마을신문에서 다룰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흥미성, 관심 가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조금 주의가 필요하고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흥미있는 소식이라고 해서 다 뉴스로서는 가치가 있을지 모르지만 다 가치가 있는 소식이냐?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예. 흥미 위주로 간다면. 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방송에서 가끔 보면 동물 관련된 뉴스들이 나오잖아요. 동물 뉴스. 동물 뉴스가 나올 때는 어느 때냐면 다른 뉴스들이 이렇다 할 만한 뉴스들이 없을 때, 그럴 때 동물 뉴스가 나와요. 찾다 없으니까 동물까지 가는 거예요. 동물이 그런 소재가 되는 거거든요. 뭐 수달 얘기, 뭐 밤달곰 얘기,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또 지금은 애완동물도 많이 기르고하니까 잘 먹혀요. 그러잖아요. 동물이나 이런 데도 관심이 많으니까. 또 한 가지가 어떤 게 있냐면 연예인 소식. 연예인 누가 뭘 어쨌네 하고 크게 터지잖아요. 네. 그거는 반드시 그보다 큰 뉴스를 덮기 위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뉴스는 뉴스로 덮는다고 하는데 연예인 관련된 큰 뉴스가 나오면 뭔가 큰 일이 어딘가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이면을 찾아보시면 뭐 언제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 그래서 이 흥미성은 사실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뉴스 보도의 원칙을 보겠습니다. 원칙. 아까는 글쓰기 원칙이었고요. 세 가지는. 이건 보도의 원칙입니다. 정확성, 객관성, 공정성. 정확성은 똑같았죠. 예. 뉴스가 뭐가 됐건 글쓰기의 기본은 정확해야 됩니다. 예. 정확하지 않으면 그건 글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시체말로 뭐 마냐 방구야 뭐 그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요. 정확성이 바로 뉴스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정확성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육하원칙에 따라서 글을 쓰시면 정확성을 확보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객관성. 객관성. 뉴스는 가능하면 기자 개인의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담지 않고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쓰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하기가 힘들죠. 세 번째, 공정성. 공정성은 한마디로 편파적으로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뉴스를 과장하거나 왜곡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학생 가운데 읽을 수 있는 사람? 상품이 있습니다. 마지막밖에 몰라요. 마지막이 뭐야? 발정. 땡. 저게 마지막이 아니라 처음이죠. 옛날 글씨는 이렇게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을정자는 맞았는데 마지막이라는 게 틀렸던 거예요. 정신집중. 야, 좋다. 정신집중. 또 찍어봐. 정신집중 좋은데. 그 정신일도 하자을 써놔. 네? 들어갔어? 자, 그 정신에 나오는 정자와 저 정자는 또 다릅니다. 이 정론직필, 정론직필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장을 바르게 하고 직필,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정론직필. 언론사에서는 정말 원칙 중에 원칙, 근거 없죠. 잘 안 지켜져서 문제고요. 자, 언론 공정성, 정론 집필입니다. 이 공정성에서 또 중요한 게 그런 게 있어요. 공정하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기준이 똑같다는 게 아니고요. 공정하다고 하는 것은 균형 감각을 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요즘에 부동산 뉴스를 보시면, 부동산 관련 뉴스를 보시면
사실은 종부세를 내야 하는 대상이 전 국민의 1%, 맥시멈으로 봐도 1%, 좁혀놓고 보면 0.1%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99% 내지는 99.9%는 종부세 대상이 아닌데 마치 모든 국민이 종부세 대상인 것처럼 뉴스가 나오죠. 분명히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편파적인 거죠. 99%의 이해관계에 걸맞게 기사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건 그렇고요. 자, 또 한 가지. 어떤 경우에는 정부가 어떤 사업을 해요. 자치단체가 어떤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 때문에 주민들에게 영향을 끼쳐요. 그렇다고 했을 때 그러면 정부가 내는 뭐 자치단체가 내는 보도자료에 따라서 그것을 근거로만 기사를 쓰느냐 아니면 그 귀 정책이나 어떤 제도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 편에 서서 기사를 쓰느냐 이것도 어디에서 균형을 잡을 건지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우리는 기자는 아니니까 기사를 쓸 때는 소외된 사람, 약한 사람 그런 이제 집단들을 위해서 기사를 쓰는 게 공정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최소한 균형을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양쪽의 입장을 다 들어주고 균형을 맞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재미는 없죠? 재미는 없는데 우리가 이제 기사를 쓸 거잖아요. 그렇죠? 기사를 쓸 텐데 기사는 그 선생님이 써줄 수도 없고 또 다 봐주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많이 써봐야 되니까. 많이 쓸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시간이 한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원칙에 따라서 글을 쓰는 게 좋습니다 하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원칙들을 머릿속에 가지고 기사를 쓰다 보면 그때 내가 이렇게 기사를 쓰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면서 언뜻 생각나면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좀 장황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무슨 말인지 잘 몰라도 그냥 일단 한번 집중을 해서 들어보세요. 어느 순간에 번쩍 하고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느닷없이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이런 강의는 우리 학생들이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듣는 강의일 수가 있어요. 방송기자 생활을 21년 한 사람이 이렇게 강의는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얘기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45분인데 조금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가도 되겠어요? 10분만 쉬었다가 그러면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5분이니까 5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쓰려면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뉴스가를 수집하고 검증하고 판단하는 활동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취재가 단순히 재료를 모으는 수집하는 활동에 그치는 게 아니고요. 검증해야 합니다. 반드시. 내가 뭔가 취재를 했는데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다른 사람의 얘기도 들어보고 전문가의 얘기도 들어보고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검증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균형 잡는 것. 자, 취재 종류. 취재 종류는 크게 나눠보면 직접 취재 그리고 간접 취재가 있는데요. 직접 취재는 말 그대로 현장에서 하는 게 직접 취재고요. 그런데 직접 취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간접 취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직접하고 간접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이름이 뭐지? 검빈.
아, 그럼 넌 3학년이겠구나. 4학년이야? 형이지? 5학년? 4학년. 연년생이구나. 검재, 검빈이. 그래. 자, 직접과 간접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 몰라요. 자, 이건 직접 때린 것이 검지를 한 대로 때려줘. 이게 간접입니다. 예를 들면, 자, 간접 취재는 어떤 보도 자료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에 나온 정보, 다른 문헌 자료라든지 이런 내가 직접적으로 그 상황에서 취재를 한 건 아니지만 그것과 관련된 간접적인 자료들 이런 것들을 모으는 걸 간접 취재라고 하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직접 취재보다 간접 취재가 훨씬 더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직접 취재에 들어가기 전에 간접 취재를 먼저 해야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장이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현장에 가기 전에 현장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거를 미리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는 좀 크게 직접 간접으로 나눴고 세 가지로 나눠보면 현장 취재, 의견 취재, 인물 인터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현장 취재는 뭐 다들 아시는 거니까 보면 자, 예, 이제 이런 게 현장 취재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분이 팔고 있는 게 뭐죠? 양파인가요? 예. 아무튼 뭔가 팔고 계시는데 앞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취재?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건 이런 걸 거예요. 저 양파의 값이 얼마인가? 양파를 어디서 가져왔는지, 마늘의 값은 얼마인지, 이렇게 더운 날 저런 거 팔면 덥진 않으신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알고 싶은 걸 물어보는 거. 저게 현장 취재. 현장에서 직접 물어보는 거. 이게 현장 취재예요. 자, 이건 뭔가요? 이건 초동 수사. 경찰의 초동 수사인데요. 지금 현장을 보존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현장 취재는 이렇게 경찰의 초동 수사하고 비슷합니다. 초동 수사가 잘못되면 증거가 없어지거나 증거가 왜곡되거나 결국에는 이 사건이 미국에 빠져버릴 수도 있거든요. 현장 취재가 제대로 안 되면 기사 자체를 못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현장에 가서 이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렇게 금줄을 친 금줄을 친 것처럼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샅샅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의견 취재. 의견 취재는 해설이나 논평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보도 기사가 사실 전달하는 것, 정보를 전달하고 이런 것들이 목표라고 한다면 여기 보면 이제 사설이 나와 있죠. 예. 이런 사설이나 논평은 어떤 주관적인 평가 이런 걸 곁들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의견들을 위한 취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뉴스를 평가하는 이런 뉴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자, 방송에서는 이런 것도 해당될 겁니다. 그리고 이 김경래 최강시사 이런 둘이 대담하는 그런 이런 프로그램도 의견 취재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오른쪽에 보는 최백은 교수님은 최근에 경제적인 현상과 관련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인 일이 있으면 뉴스 검색하실 때 최백은 교수님을 검색해 보시면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인물 인터뷰. 네. 이제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는 거죠. 미국의 어떤 신문학자인 맨델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인터뷰는 기자들의 가장 중요한 취재 방법의 하나로 신문 뉴스의 90%는 인터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인터뷰는 뭐 간단한 멘트를 딴다거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이분은 한국아동청소년 심리상담센터의 소장이시고 이름은 이향수이라는 분이고요. 이런 내용으로 얘기를 했다는 건데 이게 바로 이 전문가의 의견을 근거로 내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방송에서도 이런 그 인터뷰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신문에서도 기자가 이건 내 생각이 아니야, 내 주장이 아니야, 내 의견이 아니야, 이건 굉장히 검증된 중립적인 의견이야 라고 할 때 이런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뭐 이런 인터뷰 종류에는 뭐 직접 인터뷰, 전화 인터뷰, 뭐 이메일로도 하고 뭐 서면으로도 하고요. 자, 이분은 서울 방해동에 사는 문변 씨라는 분인데 어떻게 보면 이분은 본인이지 않습니까? 본인이니까 반드시 이런 어떤 직함과 이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신문도. 제가 왜 이 사진을 보여드리냐면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이 나는 나오고 싶지 않다. 얼굴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얼굴 가려야 되는 거고요. 이러고 나가서는 안 되는 거고요. 초상권 보호해주고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음성 변조도 해야 됩니다. 자, 이건 이제 인터뷰 기사 가운데 이제 전형적인 잡지에 나오는 그런 인터뷰 기사입니다. 그걸 이제 소개해주는 그런 기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인터뷰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취재에서 지켜야 할 원칙 어떤 것들이 있을까? 범빈이? 자, 읽어보자. 취재에서 지켜야 할 원칙 6가지. 문제에 쉽게 가려야 한다. 발로 뛰고 머리로 판단한다. 사이비 정보를 조심한다. 사이. 사이비. 철저하게 준비한다. 취재원을 공부하고 보호한다. 개인의 사생활 취재를 신중에 신중을 더한다. 잘했어요. 자, 어렵지 않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응? 신중하기 신중을 신중. 그렇지. 신중에 신중을 더하면 더 신중한 거지. 더 다음에 더 신중한 거고. 자, 먼저 문제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항상 주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 기자단 여러분들이 취재를 하셔야 될 테니까, 기사를 쓰셔야 될 테니까 주변의 현상들을 잘 살펴보셔야 되고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무엇이 숨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발견하셔야 되는 거고요. 뭐 당연히 직접 발로 뛰어서 현장에 가서 취재하는 게 중요하고 사이비 정보를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사를 쓰실 때, 취재를 하실 때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정보 조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래서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된다. 그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이비가 아니라 사이비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이비 비슷한 사자예요. 비는 아닐 비자. 비슷한데 아니다. 가짜다. 네, 그걸 사이비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짜 정보를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그리고 취재원을 많이 확보하는 게 기자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기자한테 가장 좋은 선물은 뭘까요? 돈일 수도 있겠죠. 기자한테 가장 좋은 선물은 정보입니다. 정보조사냐? 그래서 정말 취재원을 많이 확보를 해야 그런 정보를 많이 얻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개인에 대한 보호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마을신문을 만들게 되면 개인에 대한 취재를 할 텐데
뭐 어떤 질부스 들어가서 취재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이 공인이 아닌 경우에 개인의 어떤 이름이나 상호나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문에 쓰실 때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써서는 안 되고 익명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고요. 뭐 마을 신문인데 뭐 그런 일까지 있겠어?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일이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공공 디자인에 대해서 취재를 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사례로 제 사진을 올려놓은 건데 이제 벤치가 있죠. 벤치가 있고 가로등이 있고 보호 난간이 있고 심지어 휴지통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공공 디자인인데 예를 들어서 성악동 예술마을에 공공 디자인적인 요소에 대해서 취재를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벤치 의자가 있네. 이 의자는 왜 이런 모양이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기사거리는 사실상 이렇게 널려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 실전적으로 알아둬야 될 기사 쓰기, 미디어 글쓰기의 노하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기사의 구성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제목, 리드, 본문. 제목, 리드, 본문. 여기 기사 작성 기획서 보시면 제목, 리드, 본문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제 오늘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다 드릴 거고요. 다음 시간에 오실 때, 다음 주에 오실 때 가능하면 오늘 여기까지 다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가능하면 많이 좀 써서 와주시면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써오셔도 상관은 없는데 써오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신문이라고 해도 본인이 기사를 썼는데 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하고 조금 더 잘 쓰시면 채택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래서 좀 이제 오래된 신문이긴 한데 이 사진이 잘 돼 있어서 요걸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제일 윗줄에 파킨슨병 회복권 하면 근육 유연해진다. 이게 제목입니다. 제목. 그리고 가운데 있는 두꺼운 글씨가 이게 부제목. 부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잠깐 헷갈렸는데 요즘에는 이런 굵은 글씨로 리드 문장을 굵은 글씨로 쓰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로 착각을 했는데 이건 그냥 부제입니다. 부제. 제목이고요. 리드 문장은 사실은 이 한 단락, 이 전체가 리드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고 정확하게는 첫 문장, 이게 리드 문장입니다. 리드. 그러니까 왜 리드라고 하는지 궁금하시잖아요. 본문은 뭐 이게 전체가 본문이고 우리가 어떤 조직이나 이런 걸 이끄는 사람을 리더라고 하잖아요. 이끌어가는 사람. 그래서 뭔가를 앞에서 이끌어가는 것을 리드라고 하죠. 그래서 첫 문장이 리드인 겁니다. 뭐 큰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얘가 나머지 본문을 싹 이끌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리드 문장이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이 기사가 사느냐 죽느냐 이거를 가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드 문장 쓰는 것은 사실은 좀 연습을 좀 많이 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중심 문장이다 그러면 많이 하나요? 뭐 중심 문장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가장 중요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맨 처음에 나오고,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게 이제 옆 피라미드 구성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처음에 나오고, 그다음 덜 중요한 거, 그다음 덜 중요한 거 이런 식으로. 왜냐면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앞에 중요한 것부터 빨리 듣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부터 안 봐도 돼.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첫 문장만, 리드 문장만 우리가 읽어도, 들어도, 봐도 이 기사는 이런 기사겠구나. 요점으로 가야 하나요? 예? 요점으로 가야 하나요? 요점, 요약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 요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문, 맨 앞에 나오니까 전문, 요양문, 요지 이렇게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게 이제 어제 신문에 나온 건데요. 뭐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전 세계 최초 타이틀의 어떤 욕심 때문에 러시아 백신을 선승인을 하고 검증을 한다는 이런 논란이다. 이게 이제 제목이잖아요. 이게 제목이고 이게 부제고. 처음에 나온 그 리드 문장인데 러시아가 세계 최초로 승인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게 이제 리드 문장인 거예요. 러시아가 세계 최초로 승인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말 뭘까요? 러시아가 세계 최초로 승인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제일 중요한 말, 키워드, 열쇠말. 러시아가 최초로 승인한 예. 코로나19 백신. 또 다른 생각, 다른 게 있으시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중요한 말이긴 합니다. 중요한 말이긴 한데 이 기자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논란이에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리드 문장은 6하원칙 가운데 6하원칙 제대로 지켜지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뭔지를 부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한 일인데 논란이 있다. 그래서 어떤 논란이 있는지 여러분 읽어보세요.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논란, 뭐 어떤 뭐 싸움, 뭐 어떤 뭐 마찰,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뭐가 있지? 궁금해지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내는 거고요. 하나 재미있는 기사가 있었는데 요거요. 예, 요것도 어제 나온 기사인데요. 새끼 4마리가 수요로 매몰됐어요. 어미개는 몸부림쳤다. 굉장히 감각적인 제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제목이 기사보다 훨씬 중요할 수도 있어요. 아무리 기사를 잘 썼더라도 제목을 잘못 뽑아버리면 묻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미개가 몸부림을 쳤어? 왜 몸부림을 쳤을까?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하죠. 첫 문장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게 이제 리드 문장입니다. 대단한 리드 문장이에요. 제발 우리 아기들 좀 살려주세요. 점점점. 사람이 아니고 개인데 제발 우리 아기들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이 한 문장, 이 짧은 한 문장이 설명을 다 해버린 거예요. 개의 모성애와 그리고 이 재난의 심각성과 이런 것들이 하나에 다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리드 문장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왜 제가 이 뒤에 놨냐면 기사의 구조를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놨습니다. 기사의 구조는 일단 3가지로 보시면 돼요. 역피라미드, 역삼각형이라고 보면 됩니다. 역삼각형. 자, 이게 피라미드죠? 네. 피라미드 거꾸로 돼 있죠? 네. 거꾸로 된 게 여기예요. 네. 내가 누구를 이용한다. 네. 그런데 그 이용하는 사람을 내가 이용할 때 뭐라고 하죠? 여기요. 여기요라고 하는 거예요.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역피라미드, 역삼각형. 재밌죠? 아니요. 재미없어요? 선생님, 아까 그 선물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마을 신문을 쓸 때는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취재를 할 때도 조심스럽게 취재를 하고 구성을 할 때도 좀 조심스럽게 균형 감각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자, 이제 5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 쓰기의 원칙 한번 쭉 읽어보면 이거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한 가지 주제를 명확하게 잡으십시오. 주제가 흔들리면 글을 쓰기도 힘들고 써놓고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한 가지 주제.
명확하게. 그래서 리드 문장이 중요한 거예요. 리드 문장은 주제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오늘 이걸 얘기하겠다. 아까 그 백신 논란. 첫 문장 리드가 핵심이 논란이었잖아요. 이 논란에 대해서 내가 얘기할 거다. 그랬던 거죠. 그래서 주제를 명확하게 잡아야 된다. 두 번째, 육하 원칙에 따라서. 지금 육하 원칙은 제가 한 4번쯤 반복을 한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사의 주어와 수어 이 구조를 맞추는 가장 기본적인 게 육하 원칙이거든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나. 세 번째, 정확하고 명료하게 표현해야 한다. 네 번째, 짧은 문장을 사용한다. 그리고 다섯 번째, 객관적인 사실과 주관적인 의견을 구분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사를 쓰는데 사실과 의견이 섞여 있어요. 그러면 기사일까요? 아닐까요? 그건 쓰레기입니다. 기사가 사실과 의견이 막 뒤섞여 있으면 그건 기사가 아닙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그리고 그 사실을 보완해주는 어떤 인터뷰 같은 것들, 전문가의 의견이나 이런 것도 있고, 최종적으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부분이 들어갈 수는 있어요. 들어갈 수는 있는데 일반적인 스트리트 기사에는 그런 의견은 집어넣지 않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의견 기사에서는 섞일 수가 있는데, 의견 기사에 섞일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 안에 논리적인 타당성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5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과 의견을 섞어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마치 내 의견이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 기사의 중요도를 예측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기사를 쓰실 텐데 기사가 채택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뭔가를 취재를 할 때 이건 기사거리가 되겠다. 이건 신문에 나올 수 있겠다. 이건 좀 먹히겠다. 이런 기사를 미리 생각을 하고 쓰시면 분명히 채택될 확률이 높겠죠. 예.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이제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공부를 할 때 내가 시험 점수를 잘 맞고 싶으면 중요한 것부터 공부를 하는 것처럼 저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7번 첫 문장 리드에 흥신의 힘을 다한다. 리드 문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여덟 번째, 취재원은 밝혀야 하는 것이고 반드시, 하지만 숨길 때는 철저하게 숨겨야 된다. 그런데 어떤 익명의 이거는 있죠. 고발 기사에서는 숨겨야 될 경우가 많긴 한데 마을신문에서는 가능하면 저렇게 취재원을 숨기는 기사는 가능하면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취재원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 뉴스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 사진이나 통계, 도표를 활용한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뭔가 근거 자료, 객관적인 그런 자료들이 들어가면 일단 보기에도 좋고 알기가 쉽고, 그러니까 저런 도표들을 활용하는 그런 기사도 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속 보도를 생각한다. 자, 마을신문이 한 번 하고 끝날 건 아니잖아요. 계속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기사를 썼어요. 그러면 이 기사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어떤 반향을 일으켰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자, 마을신문 아마 이번에 나오는 게 뭐 2호가 될지 모르겠는데 2호, 그럼 3호가 나올 때 그 자체가 기사가 될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됐다. 그래서 기사는 그냥 한번 써버리고 마는 게 아니고 모든 글이 마찬가지지만 그 글쓰기를 통해서 뭔가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기사를 쓰는 거니까 항상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거나 하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 기사를 쓰실 때
이 기획서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다음 시간에 쓰실 수 있는 데까지 써가지고 보시면 좋습니다. 쓰실 수 있는 데까지. 그러니까 항상 모르시면 저한테 물어보세요.